오늘은 50만원으로 시작해서 무려 100억 이상을 만든 플라이트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분입니다.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리더보드에 플라이트 챌린지라고 검색하면 총 수익률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따로 의심하지 않고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50만원에서 선물 거래로는 약 60억 원, 현물 거래로는 40억 원, 총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시작했던 건 2018년 2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물 매매를 하자마자 바로 청산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돈을 마련해서 200만원으로 또 투자를 했지만 그마저도 전부 청산당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차트랑 관련된 책을 읽어보았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변화를 모색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도 같은 방법을 고수하기 마련인데 플라이트님은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바로 교훈 삼아서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방법이 차트 공부였고요. 그렇게 결국 공부 후에 다음 달에 바로 2,500만원, 그리고 4달 뒤에는 총 2억 원의 시드를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중간에 실패가 한 번도 없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2억을 만들 때까지는 모든 게 잘 순탄하게 흘러갔지만 중간에 현금화를 안 해주고 계속 풀시드로만 매매를 하다가 한 달 만에 시드를 다시 1억이나 잃게 됩니다. 또한 집안 사정으로 8천만원까지 더 지출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총 시드가 2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1억이라는 돈을 크게 한번 잃고 나서 출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600만원으로 매매를 다시 시작해서 5,500만원까지 시드를 한번 키우고 결국에는 1억 원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플라이트님은 앞에서 1억을 한번 잃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또 반복하여 5천만원을 잃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실패를 맛보고 정신을 완벽하게 차렸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매매 방식 자체를 이때부터는 아예 완벽하게 바꿔버리게 됩니다. 두 번 만에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계속 풀시드로만 몰빵 매매를 했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전체 시드 대비 일부의 시드만 사용하면서 대신 고배율로 매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0만원이 있다면 200만원으로는 계속 고배율을 사용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죠. 이 방식이 바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플라이트 매매법이라는 건데 시드를 분산시킨 다음에 고배율로 적용을 하니까 청산을 당해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대신에 한번 추세를 타면 먹을 때 진짜 크게 먹기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하시는 성격에게는 딱 맞는 매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예시를 든 것처럼 1,000만원 중 200만원으로 매매하니 청산이 돼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200만원으로 매매하지만 고배로 매매를 하니 벌 때는 수익이 엄청 커지니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까지도 플라이트 챌린지라고 해서 시드를 작게 쪼갠 다음에 고배율로 매매를 하는 분이 좀 있다는 걸로 아는데 플라이트 님도 이 방식으로 시드를 운용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100억까지 시드를 달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은 차트 기법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자산 배분에 대한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매 방법보다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나중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매를 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라이트 고배율 챌린지에 적합하신 분은 손절을 잘 못하시는 성격이고 시드가 커지면 매매를 잘 못하고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 맞다고 해요. 그리고 적합하지 않으신 분은 손절을 잘하거나 승률이 낮지만 손익비가 좋고 고배율이 싫은 분들에게는 플라이트 고배율 챌린지가 적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게 자산 배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익 인증이나 이분의 스토리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차트를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상승 추세선을 밟으면서 어떻게든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이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보이진 않지만 거래량이 줄고 파동이 작아지고 있는 차트예요. 이 뜻을 해석하면 추세선을 확인할 때는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강하게 반등을 해야 건전한 상승으로 본다는 뜻이죠. 이 예시를 보면 플라이트님이 말한 건전한 상황과는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추세선에 도달할 때 거래량이 튀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래량이 없고 지지부진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상황에서는 추세 전환이 발생하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RSI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RS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RSI는 상대 강도 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압력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나 업비트 사이트에 들어갔으면 지표를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RSI를 통해서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이버전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충분해요. 다이버전스는 주가와 RSI 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때를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상승 다이버전스도 그렇고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도 모두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RSI 지표만 확인하시면서 RSI 지표가 하락하니 하락 다이버전스이고, RSI 지표가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 상승 다이버전스인 거예요. 그리고 주가와 RSI는 반대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RSI는 떨어지고 주가는 오르는 상황, 즉 반대의 상황인데 RSI가 떨어지는 거니 RSI 하락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또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이평선은 거래 기간별 평균 가격을 하나의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7일 이평선은 이처럼 7일 동안 봉을 평균 내어서 그은 거예요. 이 캔들 30개가 평균이 되어서 이 선으로 연결된 것이고요. 그래서 30일선은 30일 평균이고 7일선은 7일 평균선이어서 7일 이평선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RSI도 점점 낮아지면서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그림이 보이면 상승 추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조만간 큰 하락이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후 실제로 하락이 왔고요. 여기서 이제 7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슬슬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고, 다이버전스가 발동되면서 이 7일 이평선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 이평선인 30일 이평선까지는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차트가 상승 추세일 때 찐 상승이 오려면 캔들이 추세선에 닿았을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한 상승이 나와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차트는 상승을 하는데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반등도 약하고 거기에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나타나면 높은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포지션을 종료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숏으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프랙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프랙탈이라는 것은 과거의 차트와 현재 차트가 비슷한 모습을 그리며 흘러가는 거예요. 즉, 과거에도 A 상황에서는 B 흐름을 보였으니 미래 상황에서도 A 상황에서는 B처럼 움직이겠네 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요. 플라이트님은 이 프랙탈을 이용해서도 자주 매매를 했다고 해요. 지금 차트를 보면 펌핑을 주고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다시 또 펌핑을 주고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펌핑 후 물량을 소화하며 매물대를 만들어줄 때 또 다시 펌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프랙탈 흐름이 주봉에서, 즉 큰 그림에서 보면 또 명확하게 보인다고 하죠. 또한 프랙탈이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반복하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진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단타 매매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쓰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플라이트님은 매물대와 채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물대는 꼭 알아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플라이트님도 매물대를 애용하셨다고 하니 괜히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아무튼 매물대는 VP, VR 매물대로 확인한다고 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매물대가 많을수록 뚫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 롱 또는 숏 전략을 이용해서 단타 매매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타 매매를 하면서 또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시드 운용을 할 때 절대로 풀 시도로 안 들어가고 시드에 30%씩 들어가도 배율이 높으니 큰 수익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방향을 못 맞추더라도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청산이 될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고, 대신에 방향을 맞게 예측했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손익비가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인 거죠. 작은 시드를 넣었다더라도 방향성을 한번 맞추게 되면 고배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짧은 단타인 스캘핑 매매로도 적은 돈을 계속 벌다 보니 나중에 이런 돈도 큰 돈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매매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플라이트님은 매매 스타일 자체는 역추세 매매를 즐겨 하셨고,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장대 음봉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팍 터져주면 거기를 단기적인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줬으니까
바로 롱 포지션에 진입해서 반등만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막 길게 가져가진 않고 그냥 아주 짧게 수익 보고 빠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비슷한 이야기인데 거래량이 동반한 하락이 나오면 상승 추세 종료라고 본다고 하셨죠. 거기에 그 기존 저점까지 이탈하게 되면 상승 추세 종료 가능성을 완전 높게 본다고 해요. 이걸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 저점은 이렇게 계속 형성이 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존 저점 자체가 훼손이 되어버리니 이미 이 파동 자체가 끊겨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우 이론 관점에서도 상승 추세 자체가 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차트가 쌍바닥을 그리는 경우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의 쌍바닥 패턴은 전저점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와 주면서 쌍봉 이후에 상승 전환을 하는데 반대로 코인에서는 전저점보다 다음 저점이 더 낮아지면서 그 이후에 상승 전환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전저점에 스탑로스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손절 라인들을 한번 다 터트려 버리고 가야 개미들이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게 되니까 이 개미들을 다 털어버리고 상승을 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특히 코인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참고하셔서 역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점이 깨질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역이용하는 방식이니 한번 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이동평균선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네요. 이동평균선을 많이 세팅하시고 빨간색 이평선에 부딪히면 반등이 나온다고 표시를 해두셨어요. 이렇게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을 때는 부딪히면서 계속 반등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매매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상승 추세이고 정배열인 상태에서 사용한 거지 아무 때나 이평선에 닿는다고 매수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계속 지켜보다가 계속 이평선에 닿으면서 반등이 나오니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 그때 롱을 친다는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어도 손절과 타점을 잡는 것은 쉬워서 매매에 가끔 활용하신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출금과 배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플라이트도 매매를 하면서 청산이 된 경우들이 있는데 출금을 안 했다면 2비트 이상을 한 번에 날렸을 텐데 출금을 해서 이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선물 시장에서는 수익이 날 때마다 꼭 출금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00배는 정말 타점에 자신 있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 추세선에 닿을 때는 거래량과 함께 큰 반등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며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현했을 때는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때는 포지션을 종료하거나 숏을 치면 된다. 둘째, 프랙탈은 과거에 반복되었던 패턴들을 말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매매할 수 있다. 셋째, 단타 매매를 할 때는 VP, VR 매물대와 채널을 이용해서 매매하고 특히 VP, VR 매물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매물대가 많은 구간에서 롱 또는 숏을 쳐서 단타 매매를 하였다. 넷째, 장대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져주면 그때를 이용해 역추세 매매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주식에 비해 코익의 쌍바닥은 저점을 한번 깨주는 스탑 헌팅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이고 누가 봐도 상승 추세일 때 이평선에 계속 맞고 반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지켜보다가 이평선 반등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출금을 꼭 해야 하며 욕심을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청산이 나도 매매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차트 보는 실력은 나중에는 다 비슷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욕심을 제어하고 자산을 분배하고 출금을 생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플라이트님이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유는 이런 욕심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존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공부하고 본인이 전문가가 되어서 투자하는 것만이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블로그 글과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은 댓글에다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